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라이브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11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또 건강하게 맛있는 음식을 잘 즐기기 위해서는 구강 건강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정상기의 구강 방송국 시간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지난달에 임플란트에 대해 알아봤다면 오늘은 뼈 이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제주시 삼양동에 위치한 서울 미소치과인데요. 정상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달이 너무 빨라요. 아, 그러게요. 네. 정말 지난달에 정신없으시죠. 첫 방송이셨는데 네. 주변에 이렇게 후기들이 좀 있었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네. 네, 연락도 조금 받았고요. 오. 네, 그래서 조금 더 한층 부담감이 생겼지만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네. 아니 지난 첫 방송보다 지금 또 표정이 좀 더 어두워지시고 맞아요. 긴장을 맞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아니 오늘부터 저희가 좀 새로운 타이틀로 네. 정상계 구강 방송국을 가져왔습니다. 좀 어떠신가요, 이 타이틀? 마음에 들어요. 네. 네. 마음에 듭니다. 어. 뭔가 어감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구강 방송국. 구강 방송국. 네. 네. 아니 지난달에 저희가 임플란트로 첫 방송을 스타트 끊어봤는데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임플란트를 준비하시거나 하고 계신 분들 또 네. 고민들이 좀 속속히 많이들 여쭤봐 주셨고 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뼈 이식의 모든 것인데요. 네. 저는 이제 뼈 이식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좀 이름만 들었을 때 어마무시한 그런 느낌을 받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도 뼈이식이라는 단어를 꺼내면은 네. 갑자기 좀 두려워하시는 맞아요. 그런 경향이 있고, 이제 사실 요즘에는 그 임플란트 자체는 많이 조금 일반화되어서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그래도 이제 왜냐하면 주변 분들을 통해서 많은 네. 정보들을 얻고 후기를 듣기 때문에 크게 두려움을 안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뼈이식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래도 좀 두려움을 가지시는 편이죠. 네. 자, 오늘 그냥 행복님, 바라보게님도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리고 와우, 안녕하세요. 뒷배경이 너무 좋아요. 어디 카페인가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마치 키즈 카페 같지만, 이곳은 또 어린이 치과 진료도 보고 있는, 네, 삼양동에 위치한 서울 미소치과의 현장에서 지금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붉은 장미님, 그리고 오영도님께서도 제주시 삼양동 서울미사치과 정상기 원장님, 송예은 아나운서님, 구상문 PD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출석 체크 해주셨고요. 구강방송국 장면 좋다. 우리 콜키즈님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올라온 질문으로는요, 이 80대 초반 할머니도 뼈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가 가능한가요? 물론 연령이 많으시면은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인 전신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 그렇군요. 네. 네, 시간이 흐른다님은 인상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무조건 이런 경우는 뼈 이식을 해야 하는 임플란트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럼요. 네. 뼈이식이 없이는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게 약간 선택 옵션이 아니라 필수인 경우들도 있군요.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사항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의 주제는 뼈 이식의 모든 것이라고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또 원장님께서 세심하게 PPT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자료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뼈이식이 필요한 원인, 어떤 분은 뼈이식이 필요 없고 네. 어떤 분은 뼈이식을 해야 되고 왜 저는 뼈이식을 해야 되죠? 라는 이제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치주염이라고 해서 우리 보통 치아가 이제 흔들려서 발치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치주염인데, 이때 치주염이 이제 오랫동안 방치가 되게 되면 뼈를 흡수시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치아 주변에 뼈가 많이 녹아 있게 되면 네. 나중에 그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할 때에도 임플란트 자체는 뼈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뼈가 부족하게 돼서 이제 뼈 이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발치를 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그 별 이상이 없는 별 이상이 없다기보다는 뭐 치아가 중치가 너무 심하거나 치주염이 아니다 하더라도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도 발치를 하고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비워두면 그럴 때도 자연적으로 뼈가 조금씩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뼈 이식이 필요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신경이라든지 상악동이라고 해서 네.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침범해서는 안 되는 부분, 구조물들 혹은 뼈가 원래부터 없는 그런 구조물들이 가까이 있을 때 그런 부위에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되는 경우에 뼈 이식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뼈 이식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보철물을 네. 예쁘게 만들고 또 보철물이 조금 더 기능적으로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필요가 있을 때 뼈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고릅수라는 부분이 신기하네요. 네, 제가 이제 골 흡수라고 여기는 써놨지만 이제 편하게 얘기할 때는 뼈가 녹았다. 이렇게 녹았다. 이렇게들 많이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는 그렇게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그건 치주염으로 인한 고릅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치주염 같은 경우는 한번 진행이 돼서 뼈가 흡수되면 다시는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은 치주염은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받고 네. 필요하면 잇몸 치료도 하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병이 될 수도 있어요. 발병이 되면 발병이 된 게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이제 주기를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서 좀 더 자주 스케일링을 하고 네. 잇몸 치료도 적극적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거를 막는 거죠. 발생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네. 진행이 더 이상 되는 거는 막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부분 이상 진행이 돼 버리면 이제 치료를 해도 진행을 막을 수가 없어요. 진행이 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빠르게 발치를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예. 자연치아를 살린다라는 개념은 좋은 부분이지만 이제 어느 정도 임계치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빠른 발치, 조기 발치가 추후에 임플란트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엑스레이 사진을 잠깐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일반인들 분이 보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빨간 선을 그려봤어요. 네. 우리가 엑스레이에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치아랑 뼈가 있고요. 이제 어둡게 보이는 부분들은 다 빈 공간이에요. 뭔가 없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원래는 이 치아의 이제 뿌리 부분은 뼈가 다 덮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위쪽으로 뼈가 하얗게 다 차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제가 꽃표 X 이렇게 쳐놓은 치아들이 있죠. 비어 이런 있어요. 이런 치아들은 뿌리 주변이 까맣게 어둡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미 잇몸뼈가 많이 주저앉아서 내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지금 X라고 표시한 치아들은 사실 당장 발치해야 되는 치아들. 오,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발치를 당장 하지 않으면 이게 진행이 점점 더 심하게 뼈가 흡수되어서 나중에 임플란트를 할 때 이런 분들이 결국엔 뼈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림으로 보니까 확연히 알겠어요. 저는 이게 정상 치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X 표시를 봤더니 정말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제 세모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좀 진행을 억제를 할 가능성도 있지만 조금 애매한. 애매한. 그래서 조금만 여기서 더 진행이 되면 이제 발치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단계들에 있는 치아들은 제가 세모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발치 후에 오랜 기간 방치가 된 경우. 자, 우리 뼈는 필요가 없으면 뼈가 저절로 없어져요. 우와. 뭐 잇몸뼈 같은 경우는 네. 치아가 있어야지 잇몸뼈가 있는 의미가 있죠. 잇몸뼈가 있는 의미는 치아를 기능하기 위해서 잇몸뼈가 네. 있는 건데 치아가 없어지면 잇몸뼈는 이제 나는 필요가 없나 보구나 하고 저절로 퇴화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속도가 처음에 발치를 하자마자가 가장 빠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뽑자마자 치아가 일단은 잇몸뼈가 좀 꺼져요. 그래서 처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최대 50% 많이 꺼지죠.
그러고 나서 1년 이후부터는 아주 조금씩 지속적으로 흡수가 됩니다. 보통은 건강한 뼈를 지니신 분들은 뽑고 6개월에서 1년 안에 임플란트를 하시면 초기에 고흡수가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임플란트 하는데 별 지장은 없어요. 네. 근데 간혹 이제 뭐 10년 이렇게 비워두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뼈가 계속 흡수되었기 때문에 네. 뼈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뼈가 더 없어지기 전에 네. 빠르게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어서 임플란트가 또 작용을 하기 시작하면 뼈는 치아가 생겼구나. 아하. 내가 없어지면 안 되겠다 하고 오히려 뼈가 더 단단하게 강화되기도 하고 뼈가 잘 유지가 되는 겁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그리고 해부학적 구조물과 가까운 경우 이제 가장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이 우리 하치조 신경이라고 해서 네. 이제 하악의 턱의 감각을 담당하는 아래 턱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이 큰 어금니 아래쪽 큰 어금니 쪽에 있어요. 이쪽 부위에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는 신경이 가까운 경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진 뼈가 많지 않다거나 신경 위치가 애초에 좀 높게 있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신경이 너무 가까운 경우에는 신경을 침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위에 뼈를 이식하고 그러고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구조물이 위쪽에는 상악동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어요. 광대 아래쪽에 그리고 위쪽에 있는 큰 어금니 위 광대뼈랑 큰 어금니 사이에 있는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코랑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빈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검게 보이는 건 뭐가 없는 거라고 했죠. 여기 검게 보이는 부분 있죠. 네. 여기는 뼈가 없는 없는 그냥 거예요? 텅 빈 동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세 케이스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 케이스는 상악동이 당연히 비어 있는 거지만 아래쪽에 치조골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상악동 동굴이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고 네. 여기는 동굴이 거의 치아 있는 쪽까지 동굴이 내려와 있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은 발치를 하고 나서는 뭐 임플란트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뼈 이식은 안 해도 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런 경우라면은 발치를 하게 되면은 상악동만 바로 남게 되고 뼈가 거의 없게 되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해서 상악동에다가 뼈를 이식하는 그런 뼈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뼈 이식이 좀 필수적인. 네, 맞습니다. 상황이네요. 네, 뼈 이식이 없이는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케이스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또 앞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잇몸이 꺼지게 되면은 되게 좀 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잇몸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뼈 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네. 아하. 그리고 이제 어금니 같은 경우도 네. 잇몸이 꺼진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은 음식물이 조금 더 잘 낄 수 있어요. 음식물이 저류된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힘줄 같은 것도 여기 살짝 오, 보이시고요. 네, 네, 네.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볼살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은 힘줄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좀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되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잇몸이 좀 많이 꺼진 상태에서 이제 임플란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볼살이랑 붙어 있어서 나중에 음식물이 많이 좀 끼게 되실 가능성이 큽니다. 확실히 좀 이해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뼈 이식의 원리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 게 좀 많네요. 네, 그 이제 뼈 이식의 원리.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우리가 자연 치유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자연 치유로 이제 뼈가 형성될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얘를 가장 이제 쉬운 예가 이를 뽑았을 때예요. 네. 이를 뽑으면 뽑은 자리가 이렇게 구멍이 뻥 생기죠. 그 자리에 뼈가 생기는 과정이에요. 우와, 신기해요. 우리가 여기 구멍이 생겼는데 이 자리에 처음에는 이렇게 피떡이 찹니다. 피떡이 차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 피떡이 육아 조직이라는 걸로 바뀌어요. 콜라겐. 네, 이런 콜라겐. 거 이때는 아니에요? 뼈는 아니에요. 뼈는 아니고 콜라겐이랑 혈관, 뭐 면역세포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제 섞여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말랑말랑한 그냥 뭐 젤 정도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이게 뼈가 될 것인지 네. 아니면 살이 될 것인지
우리 생각해보면 살이 까졌는데 살이 3살이 돋을 때 거기가 뼈가 생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살이 그렇죠. 생기죠. 네. 여기는 뭐가 생길까요? 살? 아, 뼈? 뼈가 옆에 있기 때문에 뼈가 생겨요. 우와, 신기하네요. 그래서 뼈가 옆에 있으면은 뼈가 되는 거고 아. 살이 옆에 있으면은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식이에요. 이 육아 조직은 나중에 뼈가 될 수도 있고 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인데 뼈가 옆에서 이제 신호를 잘 주면은 너는 뼈가 되어야 돼 돼야 하고 돼. 신호를 옆에 있는 뼈들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뼈가 되는 거고 만약에 옆에 있는 뼈가 잘 기능을 못하고 옆에 뼈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은 뼈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잇몸 살 같은 게 되는 거죠. 흉터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은 자리에 뼈가 이렇게 잘 노출이 될 수 있도록 네. 우리가 염증 조직을 잘 긁어내줘야 돼요. 아, 또 관리가 필요한 건가요? 관리라기보다는 뽑고 나서 네. 그 뽑은 자리에 염증 조직이 남아있게 되면 네. 그 염증 조직이 신호를 줘서 이 유가 조직이 뼈가 안 되도록 방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증 조직을 깨끗하게 긁어내줘야 네. 나중에 이 유가 조직이 단단한 뼈로 채워지게 되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뼈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죠. 뽑은 자리가. 그래서 우리가 치아 뽑고 나도 나중에 다 그 자리가 구멍이 메꿔지죠. 맞아요. 뼈로 메꿔지게 되죠.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뼈가 있으면 뼈가 되고 뼈가 자란다. 살이 있으면은 살이 된다. 네, 이렇게 약간 생각하시면 땅에 됩니다. 뭐 씨앗을 콩 모으는 심은 자리에 콩 콩 나고 자고 팥 심은 자리에 팥 난다. 아하,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원리가 이제 첫 번째로는 뼈를 만드는 거는 뼈 세포거든요. 조골세포라고 해서 뼈 세포가 있는데 그런 뼈 세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뼈를 만드는 거를 골재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뼈 세포를 직접 넣어주게 되면은 그 뼈 세포가 막 이제 뼈를 만드는 거죠. 그런 이제 원리는 골재생이라는 원리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뼈를 만드는 세포를 직접 넣지 못하지만 뼈를 만드는 세포를 자극하는 네. 그런 물질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그 뼈 옆에는 뼈 세포는 어쨌든 있긴 하니까 네네. 그 뼈 세포를 도와주는 애를 넣는 거죠. 그냥. 그런 거는 이제 골유도라고 합니다. 골유도. 예. 그래서 그런 게 바로 피 같은 거 넣는 거죠. 피에서 그런 이제 신호들이 나오니까. 세 번째로는 이제 그냥 그 뼈의 구조만 닮은 어떤 그런 물질을 넣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인공뼈가 있는데 네. 인공뼈는 안에 뼈 세포도 없고 피도 없어요. 그래서 뼈를 직접 만드는 역할을 하진 못하지만 네. 뼈 세포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어떤 구조물, 집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철골 구조? 네, 네. 구조물. 철골 구조가 딱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걔네들이 세포가 와서 이렇게 막 콘크리트를 부어서 집을 만든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인체가 참 신비롭네요. 네. 이런 원리들이 있어서 이런 원리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뼈이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나? 아니요, 전 재밌습니다. 재밌나요? 그리고 네. 시청자분들의 반응처럼 뼈가 네. 자란다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네.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음. 더 이해가 쏙쏙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맞습니다. 이식제에 따라 또 종류도 다양할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식제를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자가골이라고 해서 내 뼈, 어디선가 내 뼈를 떼서 네. 그 뼈를 갈아서 혹은 그 통째로 내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할 자리에 이식하는 것을 자가골을 이용한 이식이라고 하는데 주로 뭐 아래턱 혹은 위턱에 남는 뼈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잇몸 뼈 중에서도 필요 없이 이렇게 쓸데없이 많이 튀어나온 잇몸 뼈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골융기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을 떼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 동종골 요거는 다른 사람의 뼈가 뭐 이렇게 기증이 됐거나 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결 건조를 시켜서 혹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결 건조를 하거나 아니면은 석회질을 제거하고 동결 건조를 하거나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이런 방법들로 사용을 하고 세 번째로는 동물뼈도 많이 사용합니다. 소뼈나 돼지뼈. 돼지뼈. 예. 그 다음에 합성골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인공으로 어떤 무기질을 합성해서 네. 만든 거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성장인자나 혈소판
제가 갈로 해서 써놓은 것들 이를 돕기 위해서 써놓은 거니까 네. 성장인자나 그냥 내 피다. 내 피 속에 있는 그런 성분들을 네.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고열 재생 능력. 아까 전에 제가 내 뼈를 넣는 거라고 했죠. 고열 재생 능력. 뼈 자체를 뼈 세포 자체를 직접 넣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고열 속에는 내 뼈 세포가 직접 들어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고 이제 고열 유도 능력은 뼈가 그런 만들어지게끔. 신호를 주는 신호를 주는 건데 내 뼈에는 당연히 신호를 주는 애들이 들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내 피에도 들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근데 동종고래는 조금 약하지. 이제 약해요. 많지 않아요. 이종고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조금 연하게 이렇게 했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공은 아예 없네요. 그럼요. 네. 그런 신호를 주는 물질을 따로 넣지 않은 이상 합성골 자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열 전도 능력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철골 구조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네. 그 속에 뼈 세포가 들어올 수 있게. 아하. 그래서 그 철골 구조는 이런 애들은 다 가지고 있겠죠. 네. 얘네들은 뼈 어떤 덩어리니까 다 가지고 있고 이 성장인자나 혈소판은 피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건지. 네, 상황에 맞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자가골이 조금 더 유리하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종골이 유리하겠다. 예를 들면 자가골이 그러면 무조건 다 좋은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근데 첫 번째로 자가골은 뭔가 떼야 된다 하는 부담감이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술의 필드가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술 시간도 더 걸릴 수 있고 수술의 어떤 통증이나 이런 것들도 더 많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하면 좋죠, 당연히. 네. 그렇지만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뭐 내 뼈인 만큼 흡수도 잘 돼요. 뼈 이식제를 넣었으면은 그 자리가 뼈 이식제가 잘 한동안 유지되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빠르게 흡수가 되는 거죠. 반면에 인조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동물뼈나 아니면 진짜 합성골 이런 것들은 이제 흡수되는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철골 구조물이 네. 빨리 안 붕괴되고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어서 내 뼈가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벌어주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자가골 같은 경우에는 내 뼈가 잘 만들긴 하지만 철골 구조물이 좀 빨리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이만큼 이식을 했는데 이렇게 쭈그러들어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케이스에서는 정말로 자가골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가골을 넣고 네. 어떤 경우에는 오랫동안 구조를 유지해야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종골이 더 낫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이종골을 쓰되 자가골을 좀 첨가하는 거죠. 그러면 믹스돼요? 믹스해서 이제 그 컨비네이션을 하게 되면은 서로 보완이 되죠. 그런 방법들. 또 뭐 유도 능력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내피를 자가열을 채취해서 그런 걸로 이제 PRP나 PRF 이런 것들 뭐를 만들어서 첨가를 해주면 이종골에서 부족한 유도 능력을 조금 보완해주는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믹스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저는 이게 뭔가 그 가격에 따라 이제 분류가 될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 뭐 무조건 자가골이 좋다라고만 할 수는 없고 그 상황에 그렇죠. 따라 네,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따라 네. 다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술법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습니다. 네, 수술법을 또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뼈 이식을 하게 되는 원리는 기본적으로 내 뼈가 있어야 돼요. 내 뼈 위에 인조뼈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조뼈를 올려놓으면 내 뼈에 있는 뼈 세포가 그쪽으로 가서 시간이 지나면 그 철골 구조를 이제 뼈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조뼈가 내 뼈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이제 뼈 이식이 그래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인조뼈가 잘 유지되고 있어야 돼요. 흩어지면 안 되고 잘 뭉쳐져서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인조뼈 그 구조물에 뼈 세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뼈 세포는 이동이 되게 느리거든요. 네. 되게 천천히 이동하는데 뼈 세포 말고 잇몸에 있는 그런 흉터 조직을 만드는 세포라든지 이런 세포들은 되게 빨라요. 걔네들이 빨리 침투해 버리면 그 구조물이 뼈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살 옆에는 살이 는다. 네. 뼈 이식을 하는 우리 그 부위는 뼈도 옆에 있지만 잇몸 살도 있죠. 그래서 누가 더 빨리 갈 것이냐 경쟁을 할 텐데 네. 얘는 빨리 안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살은 빨리 들어오면 안 돼. 살을 막아야 돼. 살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차폐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으로 덮어주게 돼 있습니다. 뼈를 이렇게 넣어놓고 네.
뼈 위를 막으로 덮습니다. 그래서 이 막이 잘 유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계속 흔들리면 당연히 또 형태가 흐트러지면서 나중에 단단한 뼈가 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잘 해서 꼬맸는데 그 꼬맨 게 터지거나 열려서 안에 감염이 되거나 세균이 들어가게 되면은 또 뼈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잇몸이 좀 얇죠. 네. 얇은 부분은 이렇게 얇은 부분을 여기다가 뼈를 넣고 이제 막을 덮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두툼하게 잇몸과 함께 네. 자 여기 골막 절개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상 이거는 오늘 설명드리면 좀 힘들 것 같아요. 넘어가볼게요. 두 번째로 이제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해서 그 아까 전에 중요한 구조물 중에 위쪽 턱에는 상악동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 부위에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동굴인데 이 동굴 위에다가 이제 여기가 뻥 비어 있는데 이 위에다가 뼈를 이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상악동이 이렇게 내려와 있죠. 동굴이 네, 이렇게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뼈는 여기 아주 작게 있는데 이 부분을 이 상악동을 위로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그래서 거상술이에요. 네, 거상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뼈에는 뭐 골막이라고 해서 막이 다 붙어 있는데요. 그 막을 분리를 해서 뼈 위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을 들어 올리게 되면 이렇게 막을 여기 물을 이용해서 들어 올리는 방법이거든요. 네. 물을 쏘아서 막을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고 그럼 여기 공간이 생기죠. 그 텐트를 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텐트를 이렇게 쳐서 그 안에다가 뼈 가루를 이제 넣어 놓는 거죠. 네, 인공뼈를 넣는 거죠.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내 뼈로 바뀌게 된다. 그 다음에 발치와 보존술. 우리가 이제 발치를 하게 되면 빈 공간이 생기죠. 네. 그 공간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뼈가 흡수가 된다. 시간이 지나면은 네. 뼈가 차기는 해요. 차기는 하지만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3개월에서 6개월까지가 가장 빠르게 흡수가 된다. 그러니까 뽑은 자리는 바깥쪽은 흡수가 되고 네. 안쪽은 뼈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나중에 볼륨이 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볼륨이 줄어드는 걸 최대한 막고 싶은 거죠. 그래야 나중에 임플란트를 할 때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발치를 하자마자 그 생긴 구멍에다가 이제 뼈를 이식하는 것을 우리가 발치와 보존술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이제 복습을 해보면 또 앞니가 잇몸이 꺼지면 심미적이지 않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앞니 같은 경우 발치를 하게 되면은 가급적이면 발치와 보존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잇몸이 꺼지게 돼서 나중에 다시 뭐 뼈 이식을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한다 하더라도 네. 심미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뼈 이식을 요즘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가시고 오늘도 정말 많은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제 이걸 했을 때 주의사항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뼈 이식 주의사항 첫 번째로는 상처를 잘 보존을 해야 돼요. 뭔가 거기를 자꾸 만져본다거나 이게 잘 붙어 있나, 뭔가 실밥은 잘 있나, 손으로 당겨보고 제가 아까 전에 뼈 이식이 잘 되기 위한 조건 어떻게 했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네. 형태가 잘 유지돼야 된다 이런 것들인데 자꾸만 그거를 만져보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두 번째로 약물 복용. 우리가 이제 초기에는 세균이 들어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세균들 감염을 막기 위해서 항생제 복용. 그 다음에 붓기. 붓기도 사실은 회복에 조금 영향을 주는, 그리고 성공률에도 영향을 줍니다. 많이 부을수록 성공률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붓기를 막기 위한 예를 들어서 스테로이드나 이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복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챙겨 드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수술 부위가 이제 잘 깨끗하게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양치를 그쪽으로 빡빡 하시면 절대 안 되지만 소독 가글로 가글을 열심히 하시고 주변부는 그래도 좀 닦아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데 금연이랑 금주. 특히나 뼈 이식을 했을 때는 금연과 금주가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뼈 이식 자체가 외부 물질을 넣는 거죠. 네. 그래서 면역력이 되게 중요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술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술 먹고 나면 다음날
뭐 컨디션도 안 좋아지고 염증도 만성적인 염증 잘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술이 많이 취하게 되면 주의사항을 안 지켜요. 또 와인 만져지. 네, 뭔가 본인이 뭘 하는지를 몰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네. 그 다음에 담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담배는 이제 이식한 부위에 혈류가 공급이 되는 것을 이제 줄여주기 때문에 담배는 뼈 이식에는 정말 해롭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휴식도 중요하네요.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전에 그 상합동 거상술을 통해서 뼈 이식을 했다거나 이럴 때 그런 형태나 이런 것들이 잘 유지돼야 되는데 막 머리를 뒤집어서 물구나무 서기를 한다거나 그럴 일은 없지만 아니면은 뭐 엄청 이제 헬스 무게 고중량 무게를 친다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또 코를 풀게 되거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상악동 수술했을 때는 코를 풀게 되면 압력이 전해지면서 이제 그 막이 터져버릴 수 있죠. 아까 텐트를 치고 안에 제가 뼈를 넣어놨다고 했는데 그 텐트가 터지는 거예요. 텐트가 터지면 뼈가 새어나가겠죠. 네, 그러면서 실패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수술 주위에 압력을 주는 모든 행동들 그리고 수술 부위의 어떤 형태나 이런 것들을 망가뜨리는 그런 모든 것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은 병원에 바로 연락을 주시고 다시 내원하시는 것. 대표적인 것들이 열이 많이 나거나 그리고 통증이 점점 줄어야 되는데 다시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냄새가 난다거나 그런 경우 이제 병원에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피딱지와 이식한 뼈가 잘 유지돼야지 뼈가 되는 거니까 그것을 잘 유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청결, 금연, 전기, 내원만 잘 지키면 뼈 이식은 문제 없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오늘 거의 150분 가까이 이렇게 동시 시청을 해주시면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요. 뼈 이식에 관심을 갖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다는 게 좀 체감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에 뼈 이식이라는 단어 세 글자만 봤을 때는 굉장히 어마무시하고 좀 무섭게 느껴졌는데 오늘 또 이렇게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런 원리로도 필요한 경우는 정말 꼭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라는 또 이해도도 높아졌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실시간 질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님께서는 아까 저희가 답변을 먼저 드렸었고요. 임플란트 뼈 이식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또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무섭습니다. 임플란트 뼈 이식 그래서 사실은 뼈 이식은 안 하고 싶죠. 만약에 저가 임플란트를 한다 하더라도 뼈 이식을 어떻게 안 하고 할 수 없을까요? 라고 당연히 질문을 할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의 어떤 사이즈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10mm, 12mm, 15mm짜리 임플란트를 반드시 썼었어야 됐다면 지금은 점점 임플란트의 길이가 짧아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지어 뭐 6mm짜리 임플란트를 해도 장기적인 어떤 안정성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것들이 많이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임상 결과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 뼈이식을 반드시 해야 됐던 케이스들도 요즘에는 뼈이식을 점점 안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또 이제 상악동 거상술 이런 부분들도 이제 예전보다 훨씬 이제 수술 기구나 그런 방법들이 좀 덜 침습적인 방향, 환자분들이 덜 아픈 방향, 심지어 상악동 거상술 같은 경우는 절개를 하지 않고 뼈 이식을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학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네요. 달무리님께서는 임플란트 수술하면서 뼈 이식을 같이 했는데 통증이 생각보다 심해서 걱정됩니다. 진통제를 복용해도 별 효과가 없는 느낌이고 붓기랑 멍도 꽤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혹시 이런 통증이 며칠이나 지속되는 건지 병원에 다시 가봐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술의 범위가 얼마나 넓었냐, 뼈 이식한 양이 얼마나 되냐, 혹은 이제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나 수술 시간이 이런 것들이 수술 후에 통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인데요.
보통은 한 2, 3일째 정도가 통증이 이제 가장 심한 시기고 사실 이것도 병원마다도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 방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는 3일 이상 통증이 계속 더 심해진다라고 한다면은 연락을 하시고 내원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한 2, 3일을 기점으로 통증이 서서히 줄어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조금 지켜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메뚜기님은 임플란트 뼈 이식을 해야 한다고 치과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뼈 이식 생략하고 임플란트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뼈 이식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환자분들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병원 원장님 주치 판단에 믿고 맡기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뼈 이식을 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정말로 뼈 이식을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 임플란트가 뼈 바깥으로 노출이 되게 되겠죠. 그 경우는 장기적인 임플란트의 생존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후에 반드시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네. 네. 바다보다 산이 좋아님은 50대 후반이고요. 어금니를 오래전에 뽑고 방치했더니 뼈가 많이 흡수됐다 합니다. 이 뼈 이식을 먼저 해야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는데 이식 후 회복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뼈 이식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식립과 동시에 뼈를 이식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뼈 이식을 먼저 해놓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뼈 이식한 게 내 뼈로 완전히 바뀌고 추후에 임플란트를 다시 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요즘은 대부분의 경우는 동시에 하긴 합니다. 동시에 하는데 만약에 뼈가 너무 없어서 네. 동시에 임플란트를 도저히 고정을 시킬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뼈 이식을 하고 적어도 6개월 이상 충분히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통상적으로는 10개월 정도 지나야지 이게 완전히 단단한 뇌뼈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10개월까지는 안 기다려도 되고 한 6개월 정도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서서히 뇌뼈로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 단계에서는 식립을 해도 안정적으로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최소 6개월. 네, 최소 정도? 6개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케이스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네. 만약에 임플란트를 동시에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케이스였다면 적어도 6개월은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꼭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임플란트. 꼭 임플란트래요. 치아가 빠진 자리는 다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치아가 빠진 자리를 방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치아가 쓰러진다든지 위에 있는 치아가 내려온다든지 결국에는 하나의 치아가 빠짐으로 인해서 주변 치아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어서 나머지 치아의 수명을 다 평균적으로 갉아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 빠지게 되니까 한 개가 빠졌을 때 빨리 그 치아를 그 부위를 수복하는 것이 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도미노 효과 같네요. 그렇죠, 하나가 빠지면 맞습니다. 네,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거죠. 네. 모든 병원 진료과가 마찬가지긴 하지만 치과가 사실 네. 이렇게 또 빨리 가야 좋긴 하잖아요. 덜 아, 아프려면 네, 빨리 가야 맞습니다. 되는데 네. 많은 분들이 또 두렵다. 네. 네, 이런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너무 시간이 지날수록 나에게 좋은 건 없기 때문에 네, 빨리 가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유롭게님께서 원장님 너무 호감상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나운서님도 예쁘십니다라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질문도 주셨어요. 뼈 이식 후에 통증이나 붓기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상생활이나 출근을 함에 있어서 큰 지장이 없을지 회복 기간 동안 특별히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붓기나 통증은 수술을 얼마나 크게 했느냐, 수술한 범위가 얼마나 넓으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어서 통상 별로 범위가 넓지 않은 뼈 이식이라고 했을 때는 하루 이틀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보통은 뭐 진통제를 드시면은 충분히 통증이 컨트롤 가능한 정도로 하루 이틀 정도 가게 되고요. 만약에 한 3일치 약을 먹었는데 3일치 약 먹고 나서 3일 지났는데도 계속 통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추가적인 약 복용도 해야겠지만 내원을 해서 혹시나 뭐 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체크를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회복 기간 동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격렬한 운동이라든지 네, 무리한 행동, 수술 부위에 하중을 가한다거나 압력을 가하는 그런 것들, 술, 음주, 담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발치하고 뼈 이식하는 경우와 뼈 이식하고 3, 4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 어떤 선택이 더 나을까요? 발치하고 뼈 이식하고 3개월 기다려야 되는 경우. 죄송한데 제가 잘 비교가 질문의 여지가 발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 공간에는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니 같은 경우. 네. 앞니 같은 경우는 보통은 앞니는 발치를 하자마자 임플란트도 바로 심습니다. 가능하면. 가급적 거의 그렇게 하고요. 그 이유는 가능하면 빠르게 임플란트를 올려서 뭐 심미적으로도 비어 있으면 보기 싫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빠르게 진행을 함으로써 뼈가 최대한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니 같은 경우는 발치를 하자마자 바로 뼈 이식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뭐 좀 기다렸다가 좀 천천히 해도 조금의 불리함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봤을 때 문제는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 시간 제주 삼연동에 위치해 있는 서울미소치과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뼈 이식에 대한 Q&A 지금 받고 있습니다. 와, 역시 많은 분들이 정말 뼈 이식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많으시다는 게 좀 더 느껴지고요. 문경님께서는 친정엄마가 이제 80대 후반의 고령이시고 부분 틀니를 하고 계신데 틀니 걸치는 치아가 튼튼하지 못해 잇몸이 붓고 염증에 고생 중이십니다. 있는 치아를 다 빼고 전체 틀니를 해드려야 할지 아니면 임플란트를 해드리는 게 좋을지 고민이고요. 임플란트를 하려면 잇몸뼈가 튼튼해야 하는데 검사를 진행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임플란트를 한다면 역시 붓고 치료 과정이 노령분이 견디실 수 있는지 여러 가지가 좀 고민이시다. 네.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거는 요즘 나이는 숫자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80대라 하더라도 뼈가 생각보다 되게 괜찮고 네. 건강도 되게 정정하게 잘 유지하시는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시고 해서 그런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80대라고 해서 임플란트를 못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잇몸뼈가 우선 튼튼한지, 잇몸뼈가 양이 많이 있는지 우선 검사를 해보셔야 될 거고, 잇몸뼈 이식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서 만약에 잇몸뼈가 충분하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틀니보다는 임플란트가 기능적으로 훨씬 훌륭하기 때문에 예,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아메리칸 빌레이즈님은 뼈 이식에 사용되는 뼈는 자가골, 동종골, 인공골이 있다고 들었는데 각각 장단점이 어떻게 다른가요? 간염 위험이나 흡수율 차이도 궁금합니다. 자가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뼈가 가장 흡수가 잘 되고요. 흡수가 잘 되는 거는 뼈 이식을 할 때는 좋은 점이 아닙니다. 장점이 아니고 단점이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자가골이 흡수율이 높고 아까 말씀드린 이종골 혹은 인공골, 합성골이라고 보면 되는데 뭐 동물뼈라든지 합성뼈 이런 것들이 흡수율이 낮습니다. 흡수율이 낮아서 오랫동안 구조를 잘 유지할 수 있고 감염의 위험은 사실 어떤 뼈를 썼는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술 중에 어떤 노출이 있었냐 혹은 술 후에 봉합을 해놓은 것들이 터지거나 열리면서 감염이 되었느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꾸메님께서 어금니 임플란트 한쪽이 머리가 아플 정도의 통증이 있습니다. 혀로 만져보니 표면이 살짝 깨진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임플란트가 깨졌는데 왜 아픈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임플란트 표면이 깨질 정도라고 한다면은 사실 쉽게 깨지지 않거든요. 깨질 정도라면 굉장히 충격을 강하게, 즉 교합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혹은 이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습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는 임플란트가 예를 들면 속에 있는 나사가 좀 부러질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임플란트의 그 픽스처라고 하죠. 뼈 속에 심겨져 있는 그 구조물이 이제 뼈랑 분리가 돼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나사가 풀어지는 정도. 근데 그런 정도만 되어도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잇몸에 자극을 주어서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머리가 아픈 통증은 혹은 다른 원인이 치아의 원인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AR 셀렉트님은 선생님 임플란트 중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방법이 다른 건가요? 통증이 별로 없다고도 하는데 이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번 시간 네, 저희 라이브 주제였는데요. 네. 방법이 다르다기보다는 수술을 도와주는 훌륭한 보조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통해서 무절개 수술을 하거나 혹은 절개를 최소화해서 우리가 침습을 최소화하게 됨으로써 통증을 많이 줄일 수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잇몸을 많이 열어서 크게 절개를 하고 크게 이제 뼈이식 같은 경우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엔 통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개를 적게 하는 것은 통증에 분명히 유리합니다. 네. 자, 저희가 지난달에 또 원장님과 함께 네.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난달 방송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신사님께서는 뼈 이식을 하고 식립을 기다리는데 잇몸살이 없어서 뼈가 보여요 라고, 그래서 발치와 뼈 이식을 동시에 하고 식립을 기다리는데 네, 뼈가 보인다. 네. 이제 발치와 부위에 뼈 이식제를 넣고 그 위는 우리가 콜라겐으로 이렇게 덮어서 뚜껑을 덮어야겠죠. 덮고 꼬매서 이제 기다리게 되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 위쪽 뚜껑이 콜라겐은 결국에는 흡수가 돼요. 그리고 그 위쪽이 우리가 피딱지라든지 네. 그 이제 아까 육아 조직이라고 했죠. 그런 것들로 이제 덮이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치유가 느리신 분들, 좀 그런 부분들이 덮이는 게 조금 느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이 뼈가 좀 노출이 되거나 네. 심지어는 이식한 뼈 가루들이 조금 나온다거나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이제 치유가 늦어지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담배. 네, 담배가 있으니까 그런 거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네. 술, 담배는 정말 피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네. 자, 프리센터님은 선생님 사랑니는 아니고요. 신경치료 실패로 인해서 맨 뒤 어금니를 발치한 지 8일 차입니다. 아직 구멍이 다 메꿔지진 않았는데 이 어금니 발치한 뒤쪽 잇몸 통증이 있고요. 그런데 음주가 가능할까요? 근데 발치한 곳 통증은 없는데 그 뒤에 있는 잇몸이 왜 통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뒤쪽에 글쎄요, 잇몸 뒤쪽에 있는 통증은 어떤 예를 들어서 대합치랑 닿으면서 자극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반대편 위쪽에 있는 치아가 그 잇몸을 누르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발치한 부분이 조금 이제 치유가 덜 되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실밥을 꼬맨 상태라면 실밥 때문에 약간의 염증 반응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도 그럴 수 있고요. 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망고빙수님께서 오른쪽 어금니를 임플란트 해야 된다 하는데 이 사랑니가 있어서 사랑니 발치를 하고 난 뒤에 임플란트를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사랑니가 방해가 된다면은 사랑니를 발치를 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사랑니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사랑니로 인해서 사랑니 앞쪽 부위에 잇몸뼈가 너무 꺼져 있다거나 해서 임플란트를 동시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사랑니를 우선적으로 뽑아 놓고 추후에 이제 임플란트를 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저희가 정말 50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무리할 시점이 됐고요. 또 이렇게 시청해주시고 질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치과 가기 너무 무섭다. 인상이 너무 좋으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뼈이식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 등등 오늘 또 저희가 시간
시간이 또 다음 방송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정상기 원장님과 함께하는 구강 방송국은 한 달에 한 번씩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원장님의 방송 때 들어오셔서 또 많은 질문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서울미소치과 정상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